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5분 뚝딱 철학을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뭐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유튜브에서 철학이 아주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구독자 1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이 홀대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철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뚝딱 철학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쓴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책이요.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간의 과학과 철학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시간여행에 관한 영상을 몇 편 올렸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책이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를 접을까 했는데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 홍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5분 뚝딱 철학이라고 채널 이름을 바꾸고 철학에 관한 이런저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정도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올릴 텐데요. 일주일에 한 편씩이니까 전체 한 200편 정도 올라가겠죠.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능력은 안 되지만 간단하게 철학이 뭐 하는 건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철학이 아주 쉽고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현을 했는데요. 여기서요.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괴델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괴델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은 아마 유튜브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온통 기호밖에 없어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괴델은 괴델이고 오늘을 또 기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아래 메일 주소를 남겨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메일 주소를 보내실 때 이런저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배비도 제 부담으로 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선착순 20분입니다. 책 제목은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인데요. 제가 한 3년 걸려 쓴 책이에요. 사실 시간여행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에 관한 책이에요. 혹시 선착순이 늦어서 책을 못 받으신 분은 인터넷 서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책 홍보는 괜찮죠? 오늘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베르그송의 시간이론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공간을 나눠서 사용해요. 도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으로 공간을 구분하고요. 건물에는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로 공간을 구획해서 사용하죠. 공간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면 요일별 시간별로 수업을 하고요. 회사에 가면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방학 때만 되면 이런 시간표를 짜죠. 시간을 공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공간처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처럼 시간을 거리로 말하기도 하고요. 사건이 뒤로 갈수록 미궁에 빠졌다 라는 것처럼 시간을 방향으로 보기도 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This technique has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와 같이 시간을 높이로 기술하기도 하고요. We finished 10 minutes ahead of time 과 같이 시간을 위치로 기술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공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죠. 이처럼 시간을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공간화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공간을 X로 놓고 시간을 T로 놓죠.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1kg의 공을 던지면 2초 후에 공이 어디 있을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T에다가 2를 놓고 X가 어디에 있는지 방정식을 풀죠. 마치 시간 T를 공간 X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정지시켜 놓기도 해요. 심지어 미분 적분까지 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공간처럼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공간 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 속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특정 공간에 정지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정 시간에 정지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논이 제시한 화살의 패러독스예요. 궁수가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려면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또다시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지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화살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한한 지점을 통과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르는 화살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논의 패러독스예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베르그송의 설명은 이거예요. 운동은 나눌 수 없는데 제논이 운동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패러독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운동하는 거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운동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 운동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운동을 나누면 운동의 질이 바뀌어요. 따라서 운동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 왜 나눌 수 없냐? 시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운동이 뭐예요? 일정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운동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자체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베르그송의 생각이에요. 어느 한 대중 강연에서 어떤 사람이 베르그송한테 당신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하자 베르그송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베르그스 철학의 중심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을 시간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이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해보죠.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명상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의 상태는 말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중첩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사그러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이때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딱딱 구분져서 흐르진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감정과 뒤섞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생각과 뒤섞이기도 해요. 베르그송의 주장은 시간은 원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은 이것을 지속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속은 영미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지속과는 달라요. 영미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지속의 문제는 하나의 개별자가 변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고요. 베르그송의 지속은 하나의 개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시간을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요.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을 베르그송은 이렇게 설명해요. 순수한 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수와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으며 서로 녹아들고 서로 침투하는 질적 변화의 연속일 것이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수량화해서 다루는 물리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러 파리에 왔을 때 그를 만나요. 이때 베르그송은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요지는 이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베르그송은 이때 느려지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계의 속도, 운동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들의 시간과 철학자들의 시간이 다른 모양이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르그송은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는 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속과 동시성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는데요. 상대성 이론 자체가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되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베르그송의 생각은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이 거론될 즈음에 베르그송은 노벨상 위원회를 상대로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못 받고 광전 효과를 발견한 것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베르그송은 자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몇몇 개념들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속과 동치성이라는 책을 자신의 사후 전집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쿨한 사람이죠.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란 주제는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나는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물어 대답을 하려면 말문이 막힙니다.